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네, 지지부진했던 장세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중국이 오늘 주요 지표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 오전에 중국이 GDP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일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영향은 그렇게 크게 미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선물 시장 쪽에서 빠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이 그나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양에 비한다면 오늘의 반등폭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처럼 선물 시장에서 긍정적인 외국인들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신규 거래가 들어오는 미결작정의 증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매도 잔고만 좀 청산되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라면 아직까지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오늘 발표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주로 이렇게 중국의 경제지표는 실물지표들은 묶어서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 GDP가 발표가 됐고요.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렇게 네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GDP는 7.8% 전분기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는 7.6%였는데 발표치는 7.7%. 그래서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고요.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치가 19.9였는데 19.6이 나와서 더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고요.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9.8인데 9.7%, 소매 판매는 예상치 13.6이었는데 13.6으로 발표돼서 소매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지표는 좀 둔화된 모습이었고요. GDP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GDP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굉장히 우려했던 게 중국이 이 경기가 급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7.5%를 간신히 채우고 내년도에는 더 빠르게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되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동안 좀 나왔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생산의 둔화입니다.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중국 관련주로 많이 꼽았던 것은 소재, 기계 이런 종목군들을 그동안 관련주로 많이 꼽았죠.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지표들이 좋아져야 되냐면 고정자산 투자와 함께 산업생산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노파심에서 이제 고정자산 투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일종의 부동산 투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정자산 투자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SOC 같은 것들,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고정자산 투자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중국의 철도 투자라든지 항만, 서부 개발을 위한 도로 투자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중국의 춘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설날 연휴가 있지만 중국도 구정설을 기점으로 해서 무려 거의 10일가량의 연휴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역이 워낙 넓고 아직도 이렇게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보통 한 1박 2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만 한 3일 정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휴를 길게 쉬는 게 중국의 상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매 판매는 12월 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효과에다가 이 춘절 효과까지 더하게 되면 1월이 굉장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데 1월 달 이후에도 과연 좋아질 만한 여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오늘의 중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최근에 미국 지표와 마찬가지로 좋은 부분은 약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 기대치 좀 못 미치는 양상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시장의 움직임도 이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를 미리 선반영해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지표들의 빠른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지표의 흐름은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DP, 고정자산, 그리고 소비 관련 지표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는데요. 각각의 지표가 또 이제 우리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것은 중국의 GDP 말씀드렸지만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올해 3월 달이죠. 올해 3월 달까지 전인대가 나타날 때까지 과연 중국이 어떤 목표치를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9년도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이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때 한번 성장률이 크게 위축된 것을 제외한다면 2010년도까지는 10% 이상의 고성장을 중국이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 성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2012년 이후로 계속 7%, 8%대 횡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7%로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또 낮지만 레벨 다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에는 리커창과 시진핑 이 러닝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중국의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10%가 넘던 중국의 고성장기의 대표적인 수혜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장이 정체되는 구간에서 실제로 중국 관련주로 꼽혔던 뭐 화학주들, 그리고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중국이 과잉 투자한 것들은 모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 오히려 이 앞전에 2003년,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의 고성장세에 따라서 해운,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실제로 중국의 성장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거든요. 결국은 중국의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최근에 올라왔던 뭐 소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화학, 철강 같은 소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기계 뭐 이런 산업재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약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전인대 이전에 발표되는 중국의 올해 GDP 목표치가 과연 얼마가 나오게 될지, 그 한선이 7%일지 그보다 위일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계획경제죠.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굉장히 노력을 쓰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 같은 경우는 아직 대부분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4대 은행들, 공상은행을 포함한 4대 은행, 농업은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지만 전부 정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지금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 시가총액의 한 70% 이상 모두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어본 뭐 시노팩을 비롯한 이 석유화학 대기업들도 전부 정부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전부 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정부의 의지가 어디까지 밀릴 거냐, 이 부분이 양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더 낮아진다면, 시장 예상치가 지금 7.2% 정도인데 이거보다도 더 낮게 제시한다면 그동안 중국의 일방적인 성장에 기대왔던 그 기대 관련주들은 상당히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고정자산 투자인데요. 이 고정자산 투자도 한창 좋았을 때는 20% 이상은 항상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2009년도, 10년도에는 중국이 꺾이는 건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부동산 쪽에다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림자 구름이 전부 이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였죠. 충칭에 100층짜리 빌딩이 생기면 그 건너편 경쟁 도시에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100층짜리 빌딩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여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어보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이 부동산 투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상해나 일부 동해안 연안의 그 대도시들 쪽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투자가 많이 된 것이지만, 실제로 그 내륙 쪽의 지역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따라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꺾이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워낙 뭐 지방 정부 쪽에 이제 계획을 마음대로 니들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이제 그때 엄청난 부동산 개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30%가 넘는 고정자산 투자가 나타났던 거고요. 정상 수준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현재 20%대를 꾸준하게 유지하다가 2013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지금 10%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기인해서 우리나라 뭐 소재 기업들이나 기계업종 종목군들이 굉장히 약진을 많이 했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넓히고 제품도 많이 팔고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보여왔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라는 건 우리나라 이제 기계, 대표적으로 중국의 굴삭기를 팔고 있는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계 판매류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도로나 항만 같은 경우에도 추진이 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업체, 대형 건설업체가 중국 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엔지니어링과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기업들의 상대적인 탄력 축소는 우리가 좀 우려해 볼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계업종, 그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 뭐 소재업종, 뭐 이런 쪽의 전반적인 움직임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소매 판매인데요. 자, 중국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그동안 고정자산 투자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정자산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소비에 대한 기여도, GDP의 소비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완만하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예상치인 13.6%를 그대로 만끽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국 내 소비에서 상당 부분이 약간 거품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품이 있었냐면 백주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술, 이런 것들을 그동안 소비를 많이 했는데요. 명품과 함께 백주 같은 것들이 왜 소비가 많이 됐느냐? 말 그대로 관료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실제로 많이 소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추구하고 있는 산업개혁은 구조개혁, 그리고 과잉 투자에 대한 정리라고 보여지고요. 정치개혁은 클린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내세운 것은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안 하는 것이 상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고가 선물이 줄어든 것이 어느 정도까지 명품 소비를 줄였느냐? 거의 25% 이상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모태주를 비롯한 고급술을 팔던 회사의 주가는 속락을 했고요.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춘절 수요는 당연히 중국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구조적인 명품 소비를 과연 어떻게 메꿔나갈 것이냐. 그러면 오히려 중저가 제품들에 대한 소비를 좀 더 늘려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생필품류의 그 흐름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소매 판매에 대해서도 그동안 일방적으로 중국으로 향해 있는 종목군들은 무조건 선호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면 정말 중국 사람들이 이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만큼 더 높아져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예전보다는 많이 둔화됐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변화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뭐 1년 전부터 저는 꾸준하게 얘기해 오던 내용이었고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꾸준하게 드렸던 내용인데 석유화학주, 소재 관련주는 절대 트레이딩 관련 종목이지 계속 가져갈 만한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쪽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오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저는 계속 트레이딩 의견 정도만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고 웬만한 것들은 중국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절 수요가 잠시 뭐 4분기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석유화학주에 다시 뭐 좀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석유화학주가 과거에 같은 영광을 누리기에는 저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하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충격 이후에 특히 석유화학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은 제한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중국 소비 관련주는 이제 중저가 관련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뭐 잘 팔리는 것들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중저가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이제 저가 브랜드로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완전히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의 아래 정도 단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종목군들 중에서는 최근에 베이직하우스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종목군들이 외국인 기관의 매수하에 굉장히 견조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좀 미리 말씀드렸다면 좋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실익이 많지는 않아 보여요.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시장의 중심은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고가 화장품 이런 쪽이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현지에다가 화장품 공장을 만든 코스맥스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저가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그래도
나름 영향력 있는 그런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판매가 올라가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중국 관련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까지 무너진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소비의 중심은 중소형주이긴 하나 이 두 종목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시각의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전인대에서 확실한 중국 경제의 앞으로의 방향이 나오기 이전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한 10월 정도에서 12월 정도의 회의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계속 큰 그림만 쑥쑥 던져두고 세부적인 그런 세부 계획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3월 전인대에서 확실한 밑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접고, 지금 현재 구간에선 중심주로 나아가고 있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베이직하우스 같은 종목군들의 단순한 홀딩 전략 정도, 혹은 잠시적인 뭐 일시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 정도만 하는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는 유리할 것 같고요. 나머지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직은 좀 배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그럼 잠시 쉬었다가 미국 주택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2008년의 그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또 주춤하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 흐름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표 흐름 어떻습니까? 주택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제 지표 내에도 심리 지표 있고 실물 지표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주택 지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리 지표로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이 미국의 NAHB 주택 시장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나 주택의 판매량을 나타내는 그런 양적인 지수, 실물 지수들도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택 심리 지표, NAHB 주택 시장 지수와 함께 신규 주택의 매매 중간 가격 두 가지를 지수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NAHB 주택 시장 지수는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7월 이후에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신규 주택의 매매 중간 가격은 이미 7월 달부터 크게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금리라든지 주택 그 조건이라든지 주택의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투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 자체는 언제든지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밀어당기고 하는 것은 투기 수요입니다. 근데 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끼고서라도 높은 금리에라도 주택을 계속 사는 거죠. 그게 2006년도, 2007년도의 미국 주택 시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을 낳았고 그 버블이 터지면서 2008년도, 9년도에 위기가 왔던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이 주택 심리 지표, 가격 지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느냐. 심리는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심리가 가격이 더 올라갈까라는 그런 의문감 자체가 존재하면서 실제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심리 지표 안에는 현재 심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현재 투자 심리 모두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지표에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것이 주택 허가 건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가된 건수가 많아야 앞으로 많이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주택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택 지표 중에 중요한 선행 지표들은 약간 속도 조절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택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건축공사비 지수인데요. 전년 대비 상승률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 그렇다면 건축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언가 짓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주택 공사비는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또 모기지 금리를 포함한 주택 구입 조건은 과거에 대비해서 분명히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모기지에서 더 낮은 금리의 모기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주택 지표는 당연히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물 경제 상황 이렇게 막 아주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 금융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금융시장 내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식시장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군들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도 유명한 은행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시티그룹부터 포함해서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메릴린치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은행들의 수익의 상당 부분은 자기 매매라든지 아니면 투자은행 쪽에서 IPO 쪽에서 이익을 거둬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6대 은행 중에서 가장 부동산과 연관이 많은 은행은 웰스파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웰스파고의 최근 일봉 흐름을 보시면 실적 발표가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최근에 다우지수가 속도는 느리지만 또 S&P 500 지수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의 중심축은 금융과 IT 두 가지가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중심을 잡아나가고 있다. 그래서 대출의 증가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약간 뒤이어서 실적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실적은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에는 동행하거나 약간 후행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행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설업체 움직임은 조금 다른데요. 풀테홈스라고 하는 미국 거의 전역에 가까운 지역에 건설을 짓고 주택을 짓고 있는 풀테홈스는 최근에 주가의 탄력 둔화가 뚜렷하죠. 거의 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 탄력이 꽤 둔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3년 들어서는 1년 뭐라고 해봐야 뭐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거의 뭐 3주 내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조정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지수의 움직임과는 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지역 경제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도 국토가 넓기 때문에 뭐 중부, 서부, 남부, 북부 모두가 경제 흐름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경제 흐름이 핫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남부, 텍사스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셰일가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일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쪽 경제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오스틴 지역에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한 번도 경기가 나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견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 플로리다를 포함한 남쪽 지역 이쪽에는 상당히 그래도 경기가 견조했는데 그쪽 지역에 주로 이제 건설을 하고 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 레나라고 하는 업체가 과거 이제 2009년 이후에 주가의 회복 속도를 보면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했거든요. 근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또 조정 역시도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4년 들어서 거의 매일 주가가 빠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반등 시도하면 빠지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전일에도 주택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니까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2%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들. 그래서 음봉에 비교적 거래가 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최근 지표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것이 금융시장 내에서는 금융주에는 비교적 덜 반영되고 있지만 주택건설주들에게는 비교적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 흐름부터 뭐 관련 종목 주가 흐름까지 현재 상황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떨까요? 계속 부진할까요? 네, 지금 신규 주택 허가 건수하고 신규 주택 매매 두 가지가 모두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 지표도 부진한 양상이었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될 지표가 기준 주택 매매입니다. 근데 기준 주택 매매가 볼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매매는 한 뭐 700만 채 뭐 이 정도면 신규 주택 매매는 뭐 50만 채, 60만 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존 주택 매매도 이미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더 꺾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동부 지역 쪽
뭐 서부 지역 쪽도 많습니다만 동부 지역 쪽의 흐름이 비교적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동부 지역이 이번에 이상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사람들이 못 움직이거나 한파 피해로 여러 가지 손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라는 게 실제로 거기 가서 부동산을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례 아닙니까? 뭐 미국이 땅덩어리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실제로 부동산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파로 인해서 소매 판매 활동 자체도 둔화된 것을 최근에 살펴봤을 때 결국은 기존 주택 판매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도 현재 금리의 상승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택시장이 고점 피크아웃을 해서 꺾이고 쭉 내려가는 거냐, 이런 흐름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살아난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IT 산업 등 일부 산업들은 견조하게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또 가장 견조한 게 자동차, 항공, 이런 운수장비 쪽의 사업들이 미국에서 살아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주택시장이 다시 옛날처럼 꼬꾸라진다, 그리고 뭐 버블로 인해서 뭐 크게 무너진다, 이런 예상 자체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그동안 견조하게 올라왔던 2013년도 내내 올랐던 그 흐름이 후반기부터 둔화되더니 2014년도에는 약간의 일시적인 조정을 거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박스권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그동안 2014년도에 미국 경제를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좋아지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로 소비를 한다, 이런 결론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주택시장이 이렇게 둔화되게 되면 그 웰스 이펙트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물의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말 그대로 그 심리,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좋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빠지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리 상승, 또 주택 건설 비용, 이런 증가에 따른 압력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금리를 빠르게 올리거나 지금 현재 MBS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테이퍼링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물가 압력과 함께 미국의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 살펴볼 변수는 테이퍼링에서 MBS의 매입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줄여나가느냐,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택시장 둔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소비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활력도 약간은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주택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전에 우리가 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두 이제 큰 경제 대국의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2, 3분기에 할 소비를 4분기에 모두 하고 그 다음 1분기에는 소비가 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고를 잔뜩 쌓아놨다가 그 재고를 4분기에 전부 몽땅 처리하고 할인 판매로 처리하고 1분기 넘어오게 되면 다시 또 재고를 쌓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생산 지표,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은 좋아지겠지만 나머지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 말씀드렸던 뭐 주택 지표라든지 소비 관련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최대 목표는 한국의 수출을 늘려주는 게 최대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제 체질을 고치는 것이 최대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맞서서 꾸준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꾸 뭐 중국 좋아지고 미국 좋아지면 한국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맞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두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우리나라에서 모두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해당 기업들에게는 이제는 좀 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와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도 수혜를 받는 기업이 제한적인데, 이들이 만약에 1분기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탄력성을 잃는다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의 개선도 1분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깝게 본다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 FOMC의 결과물이 테이퍼링 100억 불 정도를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날지 아니면 향후에 계속적인 테이퍼링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FOMC 결과와 함께
그 베이지북이 발표되는 2주 후까지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 전략의 팁은 다른 거 없죠. 지금은 짧은 매매를 병행해서 가져가야 된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뭐 테마주들도 뭐 단기 매매에 능하시다면 뭐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AI 관련주들, 조류독감 관련주들, 조류독감 잡았다라는 한마디에 바로 뭐 내일부터 급전직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충분히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최대한 짧게 잡고 또 가시는 것이 이제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길게 가실 거라면 여전히 이제 실적 호전주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좀 더 좀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현재 구간의 실적 호전주, 앞으로 2014년도에 실적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종목의 이제 숫자를 점점 몇 프로 넓혀 나가는 전략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종목군들로 최대한 종목을 압축을 해서 그 종목군들의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지, 수급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까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현대모비스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모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는 있지만 시가총액 우리나라 3위에 해당하는 아주 대형주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애널리스트님, 작년 2013년 1분기에는 또 실적 쇼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좋은 전망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올해와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뭐 시장 대비해서 특히 이제 현대차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익률의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마 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영업이익률 5%를 넘기기 어려웠는데 현대모비스는 꾸준하게 한 10%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쌓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은 시가총액 그 순위는 조금 역전되었을지라도 주가의 순위라든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아무래도 현대모비스 쪽으로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반대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이 상대적으로 10%에 거의 육박하는 모습, 넘거나 거의 그 부근이거나. 근데 현대모비스는 꾸준하게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지난 1분기, 2014년 1분기에 엄청난 현대모비스에 충격을 주었고 40만 원이 넘던 주가가 20만 원 중반대까지 그냥 속락 없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약하게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 지금까지 마이너스, 즉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적이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7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13년에 한 번. 물론 아직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증가하지 않고 줄어든 해는 2007년과 2013년 두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를 살펴봤을 때 두 번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2013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망상으로 보면 2014년도부터는 조금씩 개선돼서 2015년도에는 개선폭이 조금씩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봤던 대로 2001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10년까지의 급격한 이런 가치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이 현대모비스는 사업 변화가 기업 가치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초반에는 어떤 사업 변화가 있었냐? 모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기아차의 AS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회사의 규모 자체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요. 2003년도에는 미국과 중국에 진출하면서 회사의 덩치를 키웠고 2009년도에는 현대 오토네넷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동안 모듈 부분만 했던 것을 전장 부품 쪽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커져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또 정체된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될 때마다 회사의 가치가 커져왔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2013년도까지는 계속 투자만 해왔던 시기다. 어떤 전환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커졌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떠한 전기를 마련해 나갈 거냐?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스마트카와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꾸준하게 드렸던 말씀은 전장 부품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그때 꾸준히 드렸는데요. 안전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전장 부품의 꾸준한 증가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장 부품은 앞으로 의무 장착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꼭 차에 필요한 그런 부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이 확대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수익이 좋아질 개연성은 모멘텀적으로는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실적인 플러스 요인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 모듈의 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부품을 하나의 큰 부품화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조립의 속도를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게, 공정을 빨라질 수 있게 만든 것이 모듈인데 이 모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엔진과 관련된 모듈도 있을 거고 차의 셰시와 관련된 모듈도 있을 거고 반제품 형태로 된 모듈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수출했던 여러 가지 모듈들이 고가형 모델이기보다는 저가형 모듈이 조금 많았던 말이죠. 나머지 핵심 부품들은 그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끼워서 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수출과 관련된 그런 모듈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저가 모델만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에서만 했을 때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차를 외국보다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외 쪽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차 가격을 낮게 팔고 프로모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그런 비용에 모듈들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모듈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 매출 기준으로는 좋았지만 수익성 기준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요. 2015년도까지도 꾸준하게 지금 보시면 매출 판매량은 증가하지만 모듈 판매량은 증가하지만 이 증가율이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꺾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수익성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현대모비스가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적인 사업들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2011년, 12년, 13년엔 해외 공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늘어나는 과정, 또 M&A를 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이 쓰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쓰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현대모비스도 약간은 조금은 실적 기준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돌아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수익 사업은 이제 좀 줄어들 전망이고 투자는 또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라면 앞으로의 실적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상향 조정될 것 같은 실적들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네, 먼저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굉장히 늘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투자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연구개발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지금 유럽, 미국, 뭐 일본 쪽으로 우리 거의 수출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런 나라 쪽,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쪽도 점점 규제가 늘어가고 있거든요. 연비 규제라든지 안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대 그 자동차의 기아차,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부품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에서 계속 꾸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에서 실제로 이것이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제품이 실제로 자동차에 장착되는 그 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투자기였다는 얘기고요. BSD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안전 그런 기기들이 이제부터 자동차에 고가형 차량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실려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둘씩 이익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연구개발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수익성이 높은 핵심 부품들에 대한 판매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시면 실제로 이 모듈 사업의 OP 마진, 영업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2010년도만 하더라도 9%가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줄였냐? 6%대까지 이익률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마진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 이익률이 1분기, 2016년 1분기에 가장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때 실적 쇼크가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시면 모듈 사업 중에서 전장 부품이나 핵심 부품의 매출 비중이 2010년도만 하더라도 40% 이상이었는데 지금 30%대 초반까지 줄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모듈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아봐야 별로 돈 안 되는 그런 제품의 매출은 크게 늘고 팔면 돈 되는 것들의 비중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던 건데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많은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했고 이제는 그 제품들이 실제로 차에 실려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차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올해 봄인가요? LF 소나타라고 하는 소나타의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새로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과 함께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금 그동안 소나타에만 있었지만 그랜저를 포함해서 K5, 뭐 K7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가격이 지금 높을 수밖에 없는 고수익성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 라인업의 제품 믹스의 상대적인 고급화가 결국은 현대모비스의 실적을 개선을 낳을 수 있는 장기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2014년 계획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지역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가장 고수익성 모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 공장과 국내 공장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도 이 두 지역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은 현지 공장에서 더 많은 부분을 생산해내고 있고 지금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수출해내고 있는 물량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출 물량이 아니라 생산 볼륨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모비스 수익성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지금 제품 믹스의 개선과 함께 법 제도화 이런 것들의 수혜를 현대모비스가 장기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여태 가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그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모비스 주가 40만 원 다시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어쨌든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치더라도 현대모비스를 모기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회사의 전체적인 얼개 구조상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차가 잘 팔려야 현대모비스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과 관련된 부담과 함께 2014년도부터 치열한 경쟁에 휩싸이는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의 부담감, 특히 미국에서는 빅3의 약진, 유럽 시장에서는 그동안 뒤로 밀렸던 피아트라든지 푸조라든지 이렇게 망해가던 회사들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아주 크게 커지게 되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파이는 제한적인데 이거를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살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이 비정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신다면 현대차가 잘 되지 않는 이상 현대모비스의 40만 원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현대차 6배, 기아차 7배, 현대모비스도 7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PER 기준으로. 시장 PER이 지금 8.9배에서 8.8배 수준인데 그 시장보다도 지금 낮게 취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반등은 조금만 그동안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소식만 주어지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쪽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PR 한 9배 정도 수준인 31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의 가격의 반등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기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게 잡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차와의 경쟁 강도가 심해지게 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이제 꾀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품사들의 가격을 낮춰서 상대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최종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마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현대모비스의 40만 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규제 확대. 근데 이 규제 확대는 나쁜 측면의 규제 확대가 아니라 좀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고 좀 더 높은 친환경 수준을 요하는 이러한 규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수소 엔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계속 높아질 수 있고요. 실제로 현대기아차에서의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남양연구소, 현대모비스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움직임이 규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도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고 더 비싼 부품을 팔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이제 하나가 전장 부품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F 소나타와 같은 심차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오늘 또 뉴스 중에서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것이 있었는데 크라이슬러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현대모비스 법인에서 모듈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는 대부분 현대차에만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가겠지만 남는 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도 모듈을 납품한다든지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나가게 되면 좀 더 좋은 마진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관점의 흐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크라이슬러를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부품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PER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그렇다면 정고점 부근이었던 40만 원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까지의 주가 수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대모비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회복 정도, 과거에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을 조금 되돌리는 정도까지만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긴 그림에서 본다면 특별한 규제 요인 자체만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반영되면서 과거에 이제 영화를 다시 서서히 되찾을 것으로. 그런데 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현대모비스 정말 말씀대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셨습니다.